두 번째는 뭐냐? 참여자 사이에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는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 인터페이스 규칙이 정해지면 개방 구조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앱 깔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깔고 또 삭제하고 다시 깔고 이걸 하잖아. 그게 개방 구조거든. 그게.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앱은 요러요러한 규칙을 따라서 만드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그러면 앱을 개발하는 쪽은 그 안드로이드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앱 규칙을 지키도록 앱을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앱은 다운로드해서 깔면 바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에 관해서 개방 구조잖아요, 얘가.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이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에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축제국 거기 중앙당국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미국이 일방적 리더십을 갖고 있죠. 일방적 강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만들어지고 있는 체제에서 일방적 강제 리더십이 필요하냐? 필요가 없어요. 그거 휘두르려고 그러면 다 웃어. 너 지금 웃기는 놈일세. 지금 미국 무슨 힘 자랑하고 지금 나 가슴이 우람해. 뭐 이런 자랑하냐? 너 웃기지 마라 이러지 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중앙당국이 아니에요. 미국조차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제국이 아니죠. 중앙당국 일방적 리더십이 없는데 그거 무슨 제국이냐 이거야. 그럼 미국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데?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치와 관점을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확립합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는 게 아메리칸 밸류, 미국적 가치, 웨스턴 밸류, 서방의 가치,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디모크라시, 미국이 이제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 그거예요. 그 프리덤. 제가 보면 미국이나 이제 그 서구에서 요새 이제 가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표현할 때 하는 게 자유, 프리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그 다음에 our western value, 우리 서방이 소중하게 일궈온 가치. 그 다음에 American value, American way of life. 미국의 가치라기보다 미국적 생활 양태. 이런 얘기들을 쓴다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런 거다라고 그걸 깃발을 들고서 나아가는 선봉. 그리고 쟤들은 저 중국 러시아는 우리랑 가치관이 달라. 우리랑 세계관이 달라. 그래서 잠재적인 어드버사리인데 잠재적인 적인데 이번에 사고 쳤으니까 진짜 적이야. 중국은 아직 사고는 안 쳤는데 쟤는 계속 아래로 굴을 파고 있으니까 지금 견제해야 돼. 이게 이제 그 깃발의 선봉이죠. 프로토콜의 선봉.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규칙에 관한 선봉. 요번에 그 저기 대만 해협 그냥 쏠려면 쏴봐 하고 구축함수대 쭉 가버리잖아요. 주권국가의 상호작용 규칙에 관해서 선봉. 그 다음에 그거 계속 훼손시키고 어기는 슈퍼 깡패를 제압할 때의 선봉. 근데 그 제압할 때도 직접 가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 당사자, 우크라이나 사람. 거기에 야 우리가 저기 정보 제공해줄게 실시간으로. 그건 따로 뭐 돈 안 들었다고 치고. 지금까지 친 돈은 얼마냐. 제가 어저께인가 말하고 나서 누가 다른 데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요번에 또 뭐 한 4조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4조까지 해서 13조. 그러니까 13 빌리언. 13조, 13 빌리언. 제가 영어로 할게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13 빌리언 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까지 미국이 20년 동안 이라크에서 한 해 평균 얼마 썼어? 300 빌리언 썼어요. 이라크에 그 구질구질하는 거 하는데 300 빌리언, 200 빌리언 써요. 한 해에. 근데 지금까지 쓴 게 20빌리언이 안 돼. 껌값이라니까요. 껌값이에요. 진짜로 껌값이에요, 저거. 그래서 저 사람들 그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서방이나 미국의 힘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껌값을 제대로 써주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자기의 생존과 실존적인 존엄성과 독립성의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싸워야 되거든. 이해 당사자, 현장에 깡패한테 당하는 이해 당사자가 나서야지. 그 나설 때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코스트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슬근슬근. 그래 저게 뭐라 그럴까 중앙당국이 아니죠. 선봉만 하는 거 선봉 계속. 슈퍼깡패 제압의 선봉, 인터페이스 규칙의 선봉, 프로토콜의 선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건 가상 제국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국이 아니다. 일방적 리더십을 발휘 안 한다. 일방적 강제력을. 그런데 가상 제국으로서 딱 깃발을 들고 움직이니까 저게 단일 중심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깃발이 가치이고 인터페이스가 가치, 인터페이스의 선봉, 그 프로토콜의 선봉이니까 그게 가치니까 가치가 공유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 꾸미고 살아야지라고 힘을 합치는. 그래서 이게 가치 공유 중축 네트워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제국, 가치공유, 중축 가상제국, 단일 중심, 가치공유, 중축 네트워크. 뭐 복잡한 단어인데 나중에 좀 더 활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세상이에요. 가상이 현실을 지배해요. 가상 제국이 어느 제국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어느 단일 파워, 단일 극 제국보다. 가상 제국이 진짜 무서운 세상이라. 그러면 동감을 해서 같이 움직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잠시 이제 약간 옆으로 가서 철학적인 얘기 잠깐 하고 다시 끝내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상징과 소통을 사용해서 생존하고 발전해온 동물이에요. 이때 상징이라는 건 우리는 보통 상징이라 그러면 이미지만 흔히 생각하는데 그건 좁은 의미의 상징이고 제가 말하는 상징이라는 건 언어, 기호, 이미지, 음향, 영상, 조각 뭐 나무 부스러기든 뭐든 간에 내가 거기에 뭔가 뜻을 담아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그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과의 그림은 사과가 아닌데 사과의 그림을 보고 사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가상성의 동물인 거예요. 이게 호모 루덴스, 그 호이징어 위대한 문화인류학자 호이징어가 말한 호모 루덴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호모 루덴스가 놀이하는 동물이거든요. 번역하면 그냥 뭐 화투 치고 논다 뭐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그 화투가 뭐냐 이거지. 그 막 열받고 막 돈 걸고 하는 그 고스톱이 뭐냐. 게임의 룰을 정하고 게임의 룰을 현실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노는 거잖아. 가상성의 동물이란 얘기예요. 가상성을 가지고 상징을 갖고 노는 동물. 그 소리예요, 저게. 놀이의 대상물이 뭐냐는 거지. 가상성이라는 거예요. 호이징어의 호몰로데스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세 그림. 이게 7만 년이에요. 저 고고학적 유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고고학적 유물론 7만 년이에요. 맨 왼쪽에 한 1cm, 한 2cm 되는 그 바다 그 우렁 껍질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목걸이 하는 거. 저거 남아프리카 저 바닷가 남쪽에서 7만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인류가 그때는 다른 데가 살만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만 아직 아프리카에서만 살고 있다라고 고고학적으로는 추정돼요. 고인류학에서는. 근데 저걸 보고 왜 사람들이 감동을 먹냐? 한 500년, 1000년마다 구멍 뚫는 스타일이 바뀌는 거라. 그럼 우리는 생각해, 야 패션이 500년 가냐? 1000년 가냐? 그런데 저게 어마무시하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 호모 이렉투스가 뭐 200만 년 뭐 이렇게 150만 년 이렇게 생존했던 그 집단인데 그 150만 년 동안 만들었던 그 도구의 그 종류가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바뀌어.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식물이다 이거예요. 장식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라는 데 대한 상상이잖아요. 이미 그건 다이렉트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상성의 세계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Theory of Mind라 그러죠. 신발 바꿔서 생각하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그런 거랑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화장을 하고 문신을 하고 뭘 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라는 대한 상상이거든요. 이런 거 처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건 뭐냐면 그 맘모스 사냥꾼들 지금 독일 지역이나 그 저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던 맘모스 사냥꾼들에서 만든 그 이제 그
사자 머리를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라이언맨이라고 불러요. 그 조각이라고요. 굉장히 정교해요. 상하로 깎았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저기 바다 우렁 껍질로 만든 목걸이에서 라이언맨까지가 35,000년 걸려요. 저 라이언맨이 35,000년 전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삼성의 저 폴더폰까지가 35,000년 걸린 거예요. 남아프리카 바닷가에 저 가상성의 저 목걸이에서부터 개미소관의 최고봉인 오늘날 개미소관의 최고봉을 다루는 기기인 삼성 폴더폰까지가 7만 년 걸린 거예요. 딱 중간 지점에 저 라이언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상의 현실을 지배하는 세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이 기계가. 따라서 제국도 가상 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그럼 어떤 애가? 오케이, 미국이랑 그래서 가상 제국 단일 중심 만들고 거기에서 같이 뭘 우리가 깃발을 어떻게 들 거고 주권국가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해야 될 거고 그런 거 정한 다음에 어디 뭐 슈퍼 깡패한테 당하는 그런 애꿎은 데 있으면 다 힘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거들고 그러니까 뭐 작살나네 슈퍼 깡패. 이제 그게 증명돼 버린 거거든. 이제 그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정신을 획득한, 즉 정교한 철학과 사회과학으로 정제된 지옥 불개라고 이게. 저 누구 표현이냐? 니체 표현이야. 니체가 그 당시에 1870년대에 막 설치기 시작한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지옥의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짜라두짜에서. 그때 마르크스 살아있을 때죠. 죽었나? 1870년대에 살아있었고 짜라두짜가 나온 1883년에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크스 앵겔스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 아래 세대가 누구냐면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이에요. 그 아래 세대가 모택동, 후르시초프예요. 그 아래 세대가 등소평, 고르바초프입니다. 그 아래 세대는 시진핑, 푸틴입니다. 즉 시진핑, 푸틴은 마르크스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인 거예요. 고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이 뭔지도 몰라. 저보다도 몰라요. 저는 막스 레닌주의 혁명 이론을 가지고 뭐 그걸 놀든지 그걸 가지고 흉악한 짓을 한 게 저는 제가 철들어서 제 목숨 걸고 했던 놈이고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이니까 쟤는 멀쩡한 아버지 만나서 부수상인가 했잖아. 시진핑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문역 터져가지고 시골 가서 10년인가 똥장군 쳤지.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피바다를 상상을 해보거나 그 상상한 결론으로 제대로 된 그 피바다 이론을 가지고 그걸 더듬어 보고 이거 가야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혹은 이거 가야 돼. 이걸 내가 종교로 받들겠어. 혹은 이건 안 돼. 이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쟤들은 그냥 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었거나 금숟가락 물은 그 집단에 줄 서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간 애들이에요. 저보다도 피바다 냄새를 못 맡는 애들이에요. 저거. 진짜 피바다는. 그냥 전체주의 통제체제의 권력 게임에만 능한 애들이에요. 저게. 등소평은 혁명 1세대죠. 고르바초프는 그래도 혁명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고르바초프 알죠. 90살이니까. 지금 9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 고르바초프도 몰랐단 소리네. 1922년생, 21년생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이 남는 건 1925년, 6년이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의 기억에 생생한 건 2차 세계대전이지 혁명은 기억이 없는 거죠. 혁명 피바다는. 숙청은 알았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지옥의 불개들이 만들어낸 그 올리가르크 특권 체제 아래서 적응하고 훈련돼서
커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게 정말 저질스럽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내 속으로 들으면서 야 네가 막스 레닌주의 피바다가 뭔지는 알고 지금 그 소리 하냐? 너희는 혁명 피바다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피바다를 얘기해. 그 전에 존재해야 되는 혁명 피바다는 너희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그 악마성은 앞에 게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결국 까고 나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교 교주들 아니에요. 시진핑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푸틴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애들이 왜 컸냐. 1989년 12월 천안문 수만 명이 학살된 6개월 후에 아버지 부시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를 베이징에 보내서 저 그윽한 눈길로 등소평 만나서 서로 밀담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1989년이면 이미 미국은 저게 무너지는 걸 아는 거예요. 저 89년에 무너지죠. 왜 그러냐면 저게 89년에 어디가 무너졌지? 폴란드, 독일. 그게 89년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헝가리 이런 데들이. 그럼 이제 러시아까지 무너지는 거거든. 소련까지. 동구가 그렇게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딱 이제 이제 소련은 막 갔어. 그랬지. 이제 중국 잘 다뤄가지고 우리가 돈 좀만 주면 되겠네. 난 중국을 사랑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이. 중국이 뭐 천안문에서 한 2만 명 탱크로 깔아 죽였다는데, 뭐 짐승 같은 중국 애들 뭐 그냥 서로 깔아 죽이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걸 거 없잖아. 저 그림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괴물이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시진핑과 푸틴 같은 괴물의 아버지 쪽 혈통은 따져 올라가면은 마르크스 엥겔스 가는 거고요. 어머니 쪽 혈통은 따져 올라가면 미국과 서방의 슈퍼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탄두 못 누른다고 보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 이승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 자, 이제 그게 이제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 극복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극복하는데 피를 갈아가지고 바치고 있는 게 우크라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연하게 피를 갈아서 바칠 수 있도록 무기를 대고 에너지 값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고통을 감내하고, 그게 미국과 서방과 우리 같은 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이 그림 극복하고 있는 쪽에 이거 지금 우리 이거 극복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상제국 단일 중심의 중층적 네트워크가 짜인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지금 같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한국이 지금 같지 않다는 소리는 뭐예요? 한국이 뭐 아무것도 제대로 경제는 비실비실하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타이완 같이 되죠. 타이완은 그 중국 간첩이 숭숭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거기는 숭숭 구멍을 뚫어놨어요. 중국 간첩이. 지금 차이잉원 그 민진당 정권 이전에는 완전히 그 간첩이 그냥 다 장악한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거 비슷할 거라고요. 동아시아 최일선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중 간첩이 지배하는 또 하나의 타이완 같이 되는 거죠. 그때 타이완은 이제 옛날 타이완. 지금은 좀 바뀌어가고 있고. 그 한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비실거리는 좌전 파퓰리즘 판치는 가난한 터키쯤 되는 거고요. 뭐 국민소득 한 8,000불, 10,000불 간신히.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같은 전략 산업은 일본과 결합한 중국이 지배하고 있겠죠. 중국풍 문화 코드가 신비한 동양 이미지로 지배하고 있죠. 저걸 최근에 그 죽 썼던 영화 있잖아요. 한 2년 전에 중국이 작업해서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 뭐더라? 그 정말 끝내주는 아시아 부자 뭐 이런 영화 있어요. 중국계 부자 내세워가지고 중국의 신흥 졸부들의 그 졸부를 미화해주고 웃기는 존재, 인간적인 존재로 포장해주는 거, 그런 영화죠.
그 다음에 정상 국가들마저 정상이라 노멀 스테이트 비교적 정상적인 국가 비교적 그래도 뭐 필리핀이든 어디든 이런 정상 국가들마저 가성비 때문에 중국 러시아 무기 구매해서 쓰게 되죠. 그러면 결국 중국 러시아 눈치 보게 되고 무력화되죠. 이런 상태에서 뭐 단일 중심 가치 공유 중축 네트워크 저건 개나 줘야 될 손발 맞출 파트너 없는 공연불이죠. 왜냐면 서유럽만 남아있잖아. 그럼 맨날 서유럽이랑 미국이랑 손잡고서 또 그 나물에 그 밥 하네 뭐 옛날부터 잘 나가던 인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서유럽은 좌존 PC가 세뇌한 죄책감과 무기력에 찌들은 상태고 독일 프랑스는 딴 마음 먹고 있고 북유럽과 스위스는 대책 없는 평화주의고 영국은 기진맥진해 있고 그럼 뭘 손잡고 하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이 저런 상태여서 한국이 지금 같지 않아서 한국의 역할을 못 해주는 상태를 상상을 해보면 끔찍해요. 한국이야말로 모든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과 확실히 도움을 주고받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단단히 지키고 있으면 미국은 새로운 동맹 게임을 생각해내고 발견하고 그걸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딱 무게 제대로 잡고 단단하게 가고 있으면. 미국의 방식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오브 오퍼튜니티예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상황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최선 방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때 오브 오퍼튜니티라는 건 상황이 기회가 제공하는 그런 뜻이에요. 상황 혹은 기회를 활용하는, 상황 혹은 기회를 사용하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오퍼튜니티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봐서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런 뜻이게 되겠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미국이 이제 고민이 많아요. 미국이 저 베스트 오브 오퍼튜니티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한국과 같은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즐거운 골칫덩어리죠. 미국의 즐거운 골칫덩어리, 대한민국의 앞날 같이 만들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